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그 중심에 아우라 그룹의 본사 타워가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기념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권력의 핵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회장실 내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의 주인인 강지훈 회장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짙은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 오직 하나의 서류 파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노바텍 이노베이텍 내부 감사 중간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노바텍 3년 전 아우라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수한 유망한 IT 계열사였다. 인수 당시만 해도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1년간의 실적은 처참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었다. 재무제표 상해 숫자들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실과 비효율의 징후는 지훈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직원 퇴사율이었다. 인재가 떠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보고서의 숫자들 너머로 그는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젊은 영혼들의 비명을 듣고 있었다. 최고의 인재들을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그들의 꿈과 열정을 갉아먹는 무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영자로서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이사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특별 감사팀을 파견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보고서와 데이터는 현상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 그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진짜 병의 원인을 드러내주지는 못한다. 뱀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뱀이 어디에 어떻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하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최 비서입니다. 최 비서. 일주일간 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게. 해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비상시 연락은 암호화된 개인 채널로만 받겠네. 수화기 너머의 최 비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무려 10년 동안 강지훈을 보좌해온 그였기에 이런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나 변덕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평범한 디자인의 안경을 꺼냈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안경 렌즈 너머로 더욱 예리하게 빛났다. 나 내일부터 이노바텍으로 출근하네. 신입 인턴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최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주군이 내린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할 뿐이었다. 그것이 강지훈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절대적인 신뢰의 방식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외곽의 디지털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노바텍 건물 앞에 낯선 청년 한 명이 서 있었다. 어제 회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하고 긴장한 표정의 사회초년생 김민준이 있을 뿐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 대신 몸에 잘 맞지 않는 대쇼의 정장을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 대신 평범한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둘러맨 낡은 백팩은 완벽한 위장을 위한 마지막 소품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겉보기에는 번듯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혁신 도전 미래 같은 거창한 슬로건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표와는 달리 건물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웃음소리 대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간간이 터져 나오는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인사팀 직원의 간단한 안내를 받아 기획 1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아니 강지훈은 그 압력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파티션으로 나뉜 수십 개의 책상에 직원들이 마치 죄수처럼 갇혀 있는 듯 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한 남자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사무실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김민준 씨입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잘 좀 챙겨주세요. 인사팀 직원의 소개가 끝나자마 매의 눈을 가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로 기획 1팀을 이끄는 박상진 팀장이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넥타이 그리고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는 그의 허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인턴 요즘은 정말 아무나 다 뽑는군. 어쨌든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지 마. 알았나?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서열 정리였다. 다른 팀원들은 박 팀장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일 뿐 누구 하나 선뜻 인사를 건네는 이가 아직 없었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수능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박상진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사무실 가장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에 놓인 낡은 책상으로 안내받았다. 컴퓨터는 구형이었고 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지난 5년간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전부 복사해서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은 신입 인턴에게 일부러 떠넘긴 누구도 하기 싫어라는 자비림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을 통해 조직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를 넘기면서 그는 프로젝트의 성패 예산의 흐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흔적들을 조용히 추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박상진 팀장은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팀원 하나를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모욕적으로 질책했다.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다른 팀원들은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공포가 만들어낸 침묵 그리고 철저한 방관. 이것이 이노바텍 기획 1팀의 민낯이었다. 지우는 복사를 하러 탕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서류를 한 아름 안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달려가던 젊은 여직원. 그녀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복합기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고 와르르 서류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고서의 수많은 퇴사자 명단 속 이름 없는 얼굴들 중 하나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 부서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박상진 팀장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감히 사무실을 떠날 수 없다는 무언의 규칙이 존재하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의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 기괴한 풍경을 관찰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박상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나섰다. 그가 사라지자 그제야 사무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어둠에 잠긴 이노바텍 건물을 돌아보았다. 겉은 번지르르한 유리궁전이었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폭력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감옥과도 같았다. 보고서의 차가운 숫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최고급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낡은 백팩의 끈을 고쳐 매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의 성의 가장 낮은 곳부터 균열을 일으킬 이름 없는 인턴 김민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조용한 잠입의 끝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되리라는 것을. 그 폭풍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인턴 김민준으로서의 며칠은 강지훈에게 있어 낯설고도 혹독한 경험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하던 그는 이제 조직의 가장 밑바닥에서 말없이 관찰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끝없는 복사와 서류 정리, 그리고 상사들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으로 채워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범함을 감추고 최대한 어수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 덕분에 그는 안전하게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이노바텍 기획 1팀의 실상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박상진 팀장은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포를 이용해 팀을 지배하는 폭군이었다. 그의 기분에 따라 팀의 분위기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으며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공개적인 망신과 인격 모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는 팀원들은 창의적인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했고 그 결과 모든 프로젝트는 활기를 잃고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지난번 탕비실에서 마주쳤던 여직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늘. 기획안 작성에 탁월한 재능이 있지만 숙기가 어렵고 지나치게 긴장하는 탓에 늘 박 팀장의 주요 타겟이 되곤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은 존경스러웠지만 그 열정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착취당하고 짓밟히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지훈에게 있어 상당한 고통이었다. 그는 하늘이 제출한 기획안이 박상진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임원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2번이나 목격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냈다. 그저 다음날 더 퀭한 눈으로 출근할 뿐이었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다. 지우는 박 팀장의 지시로 외부 업체에 보낼 두꺼운 제안서를 수십 부 복사하고 있었다. 그때 박상진의 사무실에서 불호령이 터져 나왔다. 이하늘 씨, 이게 지금 기획안이라고 써온 거야. 내 말 귓등으로 들었어. 오늘 퇴근 전까지 이거 완벽하게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못하면 내일부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만이야.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이하늘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러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펜으로 난도질당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박상진의 분노가 자신에게로 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다. 어떻게든 해내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독한 집중력으로 일하던 하늘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인이 절실했다. 그녀는 탕비실로 향했고 뜨거운 물을 받아 믹스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가 도착했다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잠시의 지체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채로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사를 마치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나오던 지훈과 모퉁이를 돌던 하늘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스미에 짧은 비명과 함께 하늘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데는 뜨거운 커피가 고스란히 지훈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순간적으로 살갗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에 눈앞이 아찔했다. 순식간에 그의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은 이 작은 사고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예감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늘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줍는 것도 잊은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사고 현장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시선들의 중심에는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박상진 팀장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지훈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하늘에게로 다가가 삿대질을 시작했다. 이안을 너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가뜩이나 하는 일마다 사고만 치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잡을 셈이야. 저 신입소는 어쩔 건데 산재처리라도 해달라고 들어누우면 회사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알아. 박상진의 고함은 비수처럼 날아와 하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하늘의 변명이나 사과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좋은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김민준 씨 병원 치료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네가 뭘로 책임을 져? 내 월급으로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넌 조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폐만 끼치는 암적인 존재야. 안 그래도 멍청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칠칠 맞기까지 하니 더는 못 봐주겠다. 박상진은 의기양양하게 깨 주변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이하늘 씨,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인사팀에 얘기해서 당장 절차 밟을 테니 지금 즉시 짐 싸서 회사에서 나가. 해고. 그 잔인한 단어가 사무실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하늘의 눈에서 끝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상진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하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타는 듯한 손등의 고통은 이미 뒷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현장. 이것이 바로 이노바텍의 현실이었다. 더 이상의 관찰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박상진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꽂혔다. 잠깐만요, 팀장님.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신입 인턴 김민준이었다. 그는 고통을 애써 참으며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박상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어수룩한 신입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예상 밖의 제지에 박상진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박상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내까지 게 감히 어디다 대고라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뭐야 너. 지우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을 앞으로 내보이는 대신 조용히 등 뒤로 감추었다. 그리고는 조금 전보다 더욱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팀장님의 방금 처사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반란.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팀장님의 방금 처사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은 사무실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타자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숨막힌 기침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수십 명의 직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모니터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의 중심에 선 두 남자 박상진 팀장과 신입 인턴 김민준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하늘은 흐르던 눈물마저 잊은 채 멍하니 자신을 변호하고 나선 이 낯선 신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박상진의 얼굴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다음에는 불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어이가 말이 없다는 듯 웃었다. 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부당의 이바 인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시작에다 남겨 있어놨다. 그는 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불어. 학교 동아리 같은 데인 줄 알아.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돼. 너도 저 여자랑 같이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폭언이 쏟아졌지만 지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상진의 손길을 피하지도 그의 시선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박상진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당함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첫째, 이 사고는 명백한 우발적 사고입니다. 이하늘 씨는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촉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고, 저 또한 복사물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이하늘 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는 일부러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촉박한 업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상기시킨 것이다. 박상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둘째, 이 사고로 제가 입은 부상은 보시다시피 경미합니다. 물론 뜨거운 것에 대었으니 병원 진료는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의 부상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 이는 회사의 공식 징계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이 단어가 나오자 사무실 곳곳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지금 일가의 신입 인턴이 아니라 노련한 노무사와 대화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법과 규정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박상진에게 그보다 더 상위의 법으로 맞서는 지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상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일격은 박상진의 가장 아픈 곳을 향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사에 미칠 영향입니다. 이하늘 씨는 현재 핵심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런 그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해고한다면 당장 프로젝트에 막대내닫는 막대한 차질은 불보듯 뻔합니다. 유능한 직원을 잃는 손실 프로젝트가 좌초될 리스크. 팀장으로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이런 요소들은 모두 무시한 채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리더십입니까? 완벽한 논리의 3단 공격이었다. 지훈의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한 정밀 타격이었다. 그는 박상진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심지어 무능력한 리더로 규정해 버렸다. 이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희미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말들을 저 겁 없는 신입이 대신 토해내고 있었다. 이 하늘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을 위해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박상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폭력에 의지하려 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건방진 자식이 인턴 나부랭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네가 나댈 자리야. 육체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에도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박상진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팀장님, 폭력은 쓰지 마시죠. 여기는 엄연한 회사이고 모든 것이 저 천장의 CCTV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CCTV. 그 말에 박상진의 손에서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쳐다보았다. 복도 구석에 설치된 검은 돔 형태의 카메라가 그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사위원회 감사팀 그리고 변호사.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성을 되찾은 그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일을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했다. 그는 거칠게 지훈의 멱살을 놓아주며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다. 두 명을 동시에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무리수였다. 좋아. 오늘 일은 일단 없던 걸로 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그는 먼저 이하늘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다. 이하늘 씨, 넌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다음은 없어.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시킨 일이나 해. 그리고 그는 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리고 너 김민준, 넌 내 눈밖에 단단히 났어. 앞으로 네 회사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아주 기대하라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기에 찬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박상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획 돌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폭풍이 지나간 사무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김민준이라는 인턴이 겪게 될 고난을 걱정하며 슬금슬금 그의 눈치를 살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탕비실로 걸어가 구급 상자를 찾았다. 그는 흐르는 찬물에 손의 열기를 식힌 다음 능숙하게 화상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때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 괜찮으세요, 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김민준 씨까지 괜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 때문에 저 신입사원이 겪어야 할 일, 앞으로의 일들이 눈에 선했다. 지우는 밴드를 다 붙인 손을 가볍게 털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회초년생의 어수룩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괜찮습니다. 다친 건 제가 아니라 이하늘 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의 예상치 못한 말에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뭐가 시작이라는 거죠. 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우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흩어진 서류들을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으로 그는 박상진이라는 명확한 적을 만들었다. 동시에 이하늘이라는 잠재적인 아군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성벽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는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그는 이 파문을 더 큰 파도로 키워 저 견고해 보이는 부패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그날의 사건 이후 김민주는 기획 1팀의 투명인간이자 동시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박상진 팀장은 약속대로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려 들었다. 그는 보란듯이 지훈을 모든 회의에서 배제했으며 팀원들에게 그와 협업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지훈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이제 단순한 자비를 넘어 모욕감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었다. 먼지 쌓인 지하 창고에서 10년치의 영수증 원본을 찾아 대조하게 하거나 한여름 뙤약볕에 회사 법인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러 다녀오게 하는 시기였다. 박상진의 의도는 명백했다.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거나 혹은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반항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정식으로 해고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지우는 묵묵히 모든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굴욕감 대신 오히려 알 수 없는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부패한 왕국의 가장 어두운 곳을 탐험하는 여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영수증 더미 속에서는 부풀려진 경비 처리의 흔적을 발견했고 외부 업체를 방문하면서는 박상진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박상진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 던져주는 돌멩이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진실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있었다. 팀원들은 박상진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지훈을 멀리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전의 무관심 대신 조심스러운 동정과 일종의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이하늘은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떨치지 못했다. 그녀는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빠져나간 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와 고급 화상 연고가 들려 있었다. 저, 김민준 씨, 나 손은 좀 어떠세요, 이거?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옅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 씨. 거의 다 나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민준 씨만 힘들어지신 것 같아서 하늘 씨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힘든 건 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하늘 씨와 다른 분들이겠죠. 지훈의 담담한 위로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몰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순수하고 정의감 넘치는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북돋워 주었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겪어온 부당함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하늘도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지훈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두 사람은 탕비실에서 단둘이 마주쳤다. 그곳에서 하늘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거 제가 반년 전에 썼던 신사업 기획안 원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개인 USB에서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되어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초기 기획안이었다. 논리 정연한 시장 분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나는 훌륭한 기획안이었다. 그리고 이건 박 팀장님 이름으로 공식 보고된 최종안이고요. 그녀가 보여준 또 다른 파일은 표지와 제출자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의 90% 이상이 그녀의 원본과 동일했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것이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하늘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결국 온갖 트집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저는 여기서 잘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대신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하늘 씨 같은 피해자가 또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함께 싸울 동지를 찾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의지를 읽은 것일까? 며칠 뒤 하늘은 조용히 다른 한 사람을 그들의 대화에 끌어들였다. 그는 개발 수팀의 김대리 과묵하지만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다. 그 역시 과거 박상진에게 자신의 기술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배제당한 경험이 있었다.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주로 퇴근 후 회사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이루어졌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굳게 닫혀있던 입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김 대리는 이노바텍 내부의 부패가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상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자재팀의 차장, 재무팀의 과장, 그리고 외부 협력 업체들까지 모두 한 통속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박상진은 특정 협력 업체 내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그 업체들은 질 낮은 부품을 납품하거나 개발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았다. 지난번에 실패한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시장 변화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박 팀장이 밀어붙인 알파테크의 솔루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우리 개발팀 전원이 반대했지만 묵살당했죠. 결국 수십억 원만 날린 셈이에요. 하늘 역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보탰다. 프로젝트 경비 처리가 이상할 때가 많았어요. 참여하지도 않은 유령 인력의 인건비가 청구되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고가 장비의 영수증이 첨부되기도 했죠. 재무팀에 문의하면 박 팀장님 지시사항이라며 그냥 처리하라고만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패의 규모는 지운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와도 같았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거대한 비리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박상진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관계도, 자금의 흐름, 그리고 조작된 프로젝트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백팩 깊숙한 곳에서 위성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특수 제작된 핸드폰을 꺼냈다. 짧은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 김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을 호령하는 냉철한 지배자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극비리에 조사하게. 그는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첫째, 알파테크를 포함한 이노바텍의 최근 3년간 모든 협력업체 리스트와 계약 내역, 박상진 팀장과의 개인적인 커넥션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둘째,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 당시 개발팀의 보고서 원본과 박상진이 상부에 올린 최종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게. 셋째, 기획 1팀과 재무팀 일부 인원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조사는 그림자처럼 진행해야 하네. 이노바텍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채선 안 돼. 특히 박상진이 냄새를 맡게 해선 절대 안 된다. 염려 마십시오. 짧은 통화를 마친 지우는 핸드폰의 전원을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포장마차에서 김대리가 냅킨 위에 급하게 그렸던 관계도를 떠올렸다. 박상진을 중심으로 문어발처럼 뻗어나간 부패의 연결고리들. 그림은 대강 그려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소문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 교활한 뱀의 목을 칠 수 없다.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사냥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덫을 놓는 사냥꾼으로 그는 저 거대한 거미줄에 가장 중심부를 끊어낼 날카로운 칼날을 찾아 직접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이노바텍이라는 연못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다. 박상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했다. 그의 왕국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신입 인턴 김민주는 그의 온갖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꿋꿋함이 다른 직원들에게 미묘한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이전처럼 절대적인 공포에 질려 있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의문과 희미한 저항의 기색이 떠올랐다. 특히 이 하늘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더 이상 박상진의 폭언에 엘리든선 게 일방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가끔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기도 했다. 박상진은 자신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이 김민준과 그에게 동조하는 이하늘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잡초는 더 크게 자라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어설픈 괴롭힘으로는 부족했다.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한방. 합법적인 절차 아래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그들을 회사에서, 아니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야 했다. 그날 저녁 박상진은 자신의 신복들을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으로 불러 모았다. 기획 1팀의 최 대리와 재무팀의 윤 과장이었다. 이들은 박상진이 구축한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짙은 양주가 몇 순배 돌고 방 안에 무르익은 퇴폐적인 공기가 흘렀을 때 박상진은 본론을 꺼냈다. 그 건방진 인턴놈이랑 이안을 둘 다 처리해야겠어. 최 대리가 아첨하는 미소와 함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팀장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요즘 그 두 사람 때문에 팀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하늘은 예전처럼 다루기 쉽지가 않습니다.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또 법인이 뭐니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박상진은 시계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연기를 뿜어내며 음흉하게 웃었다. 이번엔 그냥 해고가 아니야.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서 쫓아낼 거다. 회사 기밀 유출. 이 정도면 소송까지 걸어서 흠씬 두들겨 줄 수 있겠지.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현재 이하늘이 담당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타이탄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안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이하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인턴인 김민준보다 핵심 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이하늘이 타겟으로 더 적합했다. 그녀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감히 자신에게 저항하려 했던 김민준에게도 끔찍한 경고가 될 터였다. 계획은 즉시 세워졌다. 먼저 박상진은 이하늘에게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긴급 업무를 지시하여 의도적으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다. 그 사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최 대리가 그녀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한다. 그리고 타이탄 프로젝트의 기밀 파일을 그들이 미리 만들어둔 유령 회사 이메일로 발송한다. 마지막으로 윤 과장이 재무팀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이하늘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을 생성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다음날 오후 작전은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이하늘 씨, 지금 당장 파주에 있는 협력사에 가서 이 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받아와 오늘 마감 전까지 처리 못하면 프로젝트 통째로 날아가는 줄 알아. 퇴근 시간이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파주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명백히 불가능한 짓이었지만 하늘은 반박할 기회도 없이 서류를 챙겨 뛰쳐나갔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너무나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하늘이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최 대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리로 다가가 자료를 점검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컴퓨터를 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몇 번의 클릭으로 흔적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모든 것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온 하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었다. 출근과 동시에 박상진은 기획 1팀 전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경박함 대신 침통하고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타이탄 프로젝트의 1급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상진은 무거운 표정 연기를 이어가며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띄웠다. 내부 감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범인은 우리 팀 내부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이 하늘의 사원 정보가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서 낯선 주소로 기밀 파일이 첨부되어 발송된 내역이 캡처되어 나타났다. 뒤이어 어제 오후 그녀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그녀의 컴퓨터에서 외부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로그 기록까지 떴다. 이게 다 뭐예요, 전?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하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하지만 박상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재무팀의 윤 과장이 회의실로 들어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이하늘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출처가 불분명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 즉 이하늘이 돈을 받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료들은 경악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건 모함이에요, 누군가. 저를 하늘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들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가 로그 기록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박상진은 이제 자비로운 선처를 베푸는 리더의 가면을 썼다. 하늘씨,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자네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함께 일한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그는 인쇄된 사직서 한 장을 하늘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여기에 조용히 서명하고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보지.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다면 우린 당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자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것은 선택이 아닌 협박이었다. 조용히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떠나거나 혹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끔찍한 갈림길. 하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책상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잔혹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두 주먹은 책상 아래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의 방식이 이토록 저열하고 악랄할 줄은 몰랐다. 이하늘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관찰과 증거 수집의 시간은 끝났다. 저 악마들의 축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더 무자비하게 반격해야만 했다. 박상진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게 펜을 내밀었다. 자, 이하늘 씨.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절망에 빠진 하늘에게 쏠려 있을 때 오직 지훈의 시선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은 승리에 도취된 박상진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숨어있던 사자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박상진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절망에 빠진 이하늘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칼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하늘은 흐릿한 눈물 너머로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았다. 범죄자라는 낙인 끝없는 소송, 그리고 산산조각난 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모든 것을 끝내버릴 그 펜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펜 잡지 마세요, 하늘씨.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신입 인턴 김민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회의실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박상진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또 너냐, 김민준. 지금 여기가 네가 끼어들 자리라고 생각해.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지우는 박상진의 고함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곧장 하늘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잡으려던 펜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자신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압도되어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박상진은 이 상황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극도로 분노했다. 내까지 게 뭘 믿으라고. 이봐 보안팀, 저 자식 당장 끌어내. 하지만 지우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크린에 떠있는 조작된 증거들을 향해 몸을 번데대한 몸을 돌렸다. 그는 마치 유능한 변호사처럼 날카롭고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제시하신 증거들에는 몇 가지 심각한 논리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메일 발송 기록을 가리켰다. 이 메일이 발송된 시간은 오후 3시 15분. 이하늘 씨가 팀장님의 지시로 파주로 막 출발했을 시간입니다. 하늘 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메일을 보낼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약 발송 기능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는 말을 이으며 다음 증거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로그 기록을 보면 해당 시간에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오직 메일 발송 하나뿐입니다.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오직 메일 하나만 보내고 접속을 종료했다.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나를 잡아주시오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과장이 가져온 입금 내역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입금 내역,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고 갔는데 입금자 정보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출처불명의 돈을 이렇게 대놓고 자기 계좌로 받는 스파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늘 씨에게 돈을 보내고 그 기록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의 반론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의 말은 하늘의 무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박상진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에 합리적인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는 충분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상진과 최대리 윤 과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사건은 한 직원의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세력에 의해 혹은 내부의 적에 의해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된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을 인사팀이 아닌 공식 감사팀과 사내 정보보안팀이 공동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 전까지 이하늘 씨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는 보류되어야 마땅합니다. 감사팀과 정보보안팀. 이 단어들이 나오자 박상진 일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이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훨씬 더 전문적이고 위험한 영역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지훈의 주장은 너무나 논리정연했고 회사를 위한 제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박상진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더 강압적으로 이하늘의 사직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결국 박상진은 분을 사기며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좋다. 내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일단 공식적인 조사가 끝났다는 때까지는 모든 것을 보류하지.
하지만 이하늘 씨는 조사 기간 동안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그리고 너 김민준, 넌 오늘부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하 자료실로 가서 먼지나 실컷 마시고 있어. 그는 어떻게든 지훈과 하늘을 떼어놓고 그 사이에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할 시간을 벌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벌어준 그 짧은 시간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지하 자료실로 쫓겨난 지훈은 조금도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계획대로였다. CCTV도 없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완벽한 공간. 그는 먼지 쌓인 서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무기를 꺼내 들었다. 아우라 그룹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통신 장비.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최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다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노바텍 내부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이미 박상진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쟁이 시작됐네. 최 비서, 이제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첫째, 지금 즉시 아우라 그룹 법무팀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소집해 그들의 임무는 이한을 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박상진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는 것이네. 방어는 필요해 없어. 오직 공격뿐이야. 알겠습니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둘째, 그룹 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로 알파팀을 구성. 지금 당장 이노바텍으로 출발시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비공식적으로 건물에 침투하여 서버실의 모든 로그 기록과 이한을 시초해 대리의 컴퓨터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하네. 박상진 일당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단 1초라도 빨리 움직여야 해. 알파팀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셋째, 재무감사팀에게는 내가 지난번에 지시했던 비공식 감사를 전면적인 공식 감사로 전환하라고 전달하게. 특히 윤 과장이 제출한 이한을 시의 입금 내역이 실제 은행 거래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아마 단 10분이면 조작된 증거라는 게 드러날 걸세. 명령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로 구성된 델타 팀을 이노바텍 정문 앞에 대기시켜. 내 신호가 떨어지면 그들은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하게 될 걸세. 지훈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그의 지시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지배해온 아우라 그룹의 진짜 힘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하치의 카라를 뽑아든 것이다. 모든 지시를 마친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절망에 빠져 흐느끼던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요, 하늘씨. 내가 당신의 결백을 그리고 당신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테니.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그 시각 이노바텍의 지상 사무실에서는 박상진이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들이 파놓은 덫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화자찬하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서 거대한 그물이 그들을 향해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다. 지훈의 전략적인 반격으로 이하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폭풍을 앞둔 숨 막히는 폭풍 전야였다. 이노바텍 사무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하늘은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 용의자가 되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사무실 가장 구석진 자리로 내몰렸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위로의 눈빛을 보내면서도 박상진의 서슬 퍼런 감시가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지훈의 상황은 더욱 나빴다. 그는 박상진의 명령에 따라
창문도 없는 지하 자료실로 사실상 유배되었다. 그의 임무는 곰팡내 나는 서류 더미 속에서 십수년 전의 낡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이었다. 박상진은 지훈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박상진과 그의 일당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음모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지훈이 제기한 몇 가지 의문점들은 공식 조사가 시작되면 손쉽게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 대리는 이미 정보보안팀의 내부 조력자와 말을 맞춰 로그 기록을 추가로 조작할 준비를 마쳤고, 윤 과장은 재무팀의 권한을 이용해 가짜 입금 내역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할 계획이었다. 그들에게 김민준이라는 인턴은 잠시 성가시게 지저댄 강아지일 뿐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미미한 존재였다. 바로 그때 그들의 견고한 자신감을 뒤흔드는 이메일 한 통이 이노바텍의 모든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발송되었다. 발신자는 아우라그룹 회장 비서실이었다. 제목 긴급 프로젝트 타이탄. 보안 사고 관련 긴급 화상 경영 회의 소집. 본문 프로젝트 타이탄의 기밀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아우라그룹 본사 이사회는 금일 오후 2시 이노바텍 경영진 및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상진 기획 1팀장 및 사건 관련자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박상진뿐만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이하늘과 김민준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메일을 확인한 박상진은 처음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다. 그룹 본사의 최고위층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 그는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각본과 증거들로 이하늘을 단죄하고 동시에 자신은 회사를 지켜낸 유능한 리더로 포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대리 윤 과장,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오후에 있을 보고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최종적으로 입을 맞추고 발표 자료를 수십 번이나 검토하며 자신의 원맨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하 자료실의 어둠 속에서 지훈의 특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 비서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알파팀 서버 이미지 확보 완료. 이메일 발신지 최 대리의 개인 VPN IP로 확인. 로그 파일 조작 흔적 다수 발견. 감사팀 재무 기록 대조 결과 해당 입금 내역은 완벽한 위조로 판명. 실제 은행 거래 없음. 윤 과장의 과거 배임 혐의 추가 포착. 법무팀 고소장 준비 완료. 회장님 신호 대기 중. 오후 2시 회의 모든 이사진 및 임원 대기 완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저 오만한 악당들을 단두대로 보낼 시간만 남았다. 지훈은 먼지 쌓인 키보드를 이용해 회사 내부 메신저로 이하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2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메시지를 받은 하늘은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오후 2시 정각. 이노바텍의 가장 큰 대회의실. 거대한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박상진과 최대리 윤 과장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반대쪽 끝에는 이하늘이 초조한 표정으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불려온 지우는 가장 구석진 보조 의자에 마치 배경 소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수많은 임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 한 명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감사실을 총괄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덕수 전무였다. 이것은 지훈이 설계한 연극의 첫 번째 막이었다. 적을 방심시키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과정. 윤 전무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박상진 팀장 보고 시작하세요. 박상진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이하늘이 어떠덕거되어 어떻게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했었는지를 극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회사를 걱정하는 리더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의 발표는 한 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 1팀은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관련자인 이안을 시를 즉각, 해고 및 사법 조치하여 무너진 사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발표에 스스로 도취된 박상진이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마쳤다. 그는 이제 본사 임원들의 칭찬과 이하늘의 파멸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 속 윤 전무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군요. 그의 칭찬 같지 않은 칭찬에 박상진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윤 전무가 화면 밖에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 전무의 뒤편에서 익숙한 인물이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 비서였다. 그는 화면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박상진과 그의 일당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 순간 윤 전무의 얼굴이 있던 스크린이 분할되며 아우라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과 이사진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마치 올림포스 산의 신들처럼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이노바텍의 회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얼굴들의 정중앙 가장 큰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박상진 일당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김민준 인턴.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도록.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서 회의실 가장 구성먼지 묻은 옷을 입고 앉아있던 초라한 인턴에게로 쏠렸다. 김민준 아니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어수룩한 인턴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무대에 막이 올랐고 진짜 주인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좋아. 그럼 이제 김민준 인턴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도록. 강지훈 회장의 지시가 이노바텍 대회 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의 흐름이 멎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박상진과 최대리 윤 과장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 속 강지훈 회장과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인턴 김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그들의 동공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안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신입사원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추측이 명멸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민준 아니 강지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주변 공기가 변했다. 주눅 들었던 어깨는 맹수의 것처럼 쫙 펴졌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군주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박상진이 서 있던 연단 앞에 멈춰 섰다. 그가 그곳에 서는 순간 회의실의 권력 지형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갑갑했던 싸구려 재킷의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어눌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지배자의 음성이었다. 지금부터는 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의 최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최 비서 첫 번째 자료. 최 비서의 네 회장님이라는 대답과 함께 박상진이 띄워놓았던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아우라 그룹의 공식 로고가 박힌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상진 팀장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했던 이하늘 씨의 이메일입니다. 화면에 이하늘의 메일함 캡처 화면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또 다른 창이 함께 떠 있었다. 복잡한 코드로 가득한 접속 로그 분석 데이터였다. 저희 아우라 그룹 알파팀의 분석 결과 해당 이메일은 이하늘 씨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 우회 접속된 신호였으며 그 최초 발신지를 역추적한 결과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추가로 나타났다. 회사 근처 PC방의 흐릿한 CCTV 화면. 그 안에는 어제 오후 3시 20분경 초조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최 대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바로 최 대리의 개인 노트북에서 사용된 IP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헉. 최 대리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박상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최 대리를 번갈아 보았다. 지훈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두 번째 증거 이안을 C 컴퓨터의 로그 기록입니다. 이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로그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최 대리가 조작한 후의 기록, 다른 하나는 알파팀이 서버 원본에서 복원해낸 조작 전의 기록이었다. 여기 오후 3시 10분, 최 대리님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안을 C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시 25분 접속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했지만 저희 서버의 백업 시스템까지 뚫지는 못했군요. 아마추어적인 실수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마지막 증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무팀의 윤 과장은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의 입금 내역. 이것은 범죄라기보다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 감사팀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이하늘의 실제 은행 계좌 거래 원본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 어디에도 1,0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은 없었다. 저희 감사팀이 은행 본점과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 과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는 이노바텍 내부 재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생성해낸 완벽한 위조 자료입니다. 공문서 위조 및 배임.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윤 과장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이성을 잃은 박상진이 마침내 폭발하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 인턴 놈이. 저 놈이 대체 정체가 뭔데?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고. 당신들은 대체 누구야?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인턴 김민준의 정체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훈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상진을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박상진 팀장,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 순간 스크린 속의 강지훈 회장이 나지막이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네, 회장님. 최 비서가 대답하며 말했다. 지금부터 스크린에 강지훈 회장님의 공식 프로필을 띄우겠습니다. 다음 순간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 총수 소개 페이지로 바뀌었다. 화면 중앙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지금 회의실 연단에 서 있는 남자와 동일한 인물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강지훈 캉지훈, 아우라 그룹, 에우라 그룹 회장.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회의실을 덮쳤다. 박상진은 그 글자를 보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지난 한 달간 벌레처럼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던 어수룩한 인턴과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그룹, 총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실감이 사라진 그의 뇌가 마침내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비명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때 스크린 속의 강지훈 회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델타팀 진입.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정복을 입은 아우라 그룹의 최초의 정예 보안 요원, 델타 팀이 소리 없이, 그러나 신속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넋이 나간 박상진과 최 대리, 그리고 거의 실신 직전인 윤 과장을 에워쌌다. 박상진 씨, 최현수 씨, 윤태섭 씨. 당신들을 업무상 배임 공금, 횡령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델타 팀의 리더가 냉정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의 팔을 뒤로 꺾었다. 질질 끌려 나가던 박상진이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지훈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의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하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폭군은 쓰러졌고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기사의 정체가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동화 같은 현실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델타팀이 박상진 일당을 연행해 나가자 거대했던 회의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스크린 속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은 조용히 접속을 종료했고 이제 화면은 검게 변해 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강지훈과 얼어붙은 듯 굳어버린 이하늘, 네. 그리고 몇몇 겁에 질린 팀장들 뿐이었다. 강지훈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한 달간 그를 짓눌렀던 김민준이라는 가면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집행하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하고 이끌어야 할 리더 강지훈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최 비서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통해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를 띄웠다. 30분 후 전 직원 강당 긴급 소집. 소문은 이미 들불처럼 회사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기획 1팀의 팀장과 핵심 간부들이 정체불명의 보안팀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인물이 한 달 전 입사한 신입 인턴이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이노바텍의 모든 직원들은 불안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 속에서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30분 후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인턴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 비서가 급히 준비한 듯한 말끔한 정장 재킷을 걸친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사회초년생이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그는 공포와 불신피로와 체념을 읽었다. 그는 연설을 위해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노바텍 임직원 여러분.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입니다. 강당이 거대한 충격으로 술렁였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제 신분을 숨기고 여러분을 기만한 점 진심으로 용서 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진실을 여러분이 매일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제가 본 이노바텍은 썩어 있었습니다. 실력과 열정이 아닌 아첨과 파벌이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묵살되고 도둑맞았으며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짓밟혔습니다. 소수의 부패한 관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꿈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때 살피지 못한 최고 경영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냈던 그룹 총수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허리를 펴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노바텍의 어두운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박상진 전 팀장을 비롯한 모든 부패 세력은 회사의 규율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한치의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노바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제가 약속하는 새로운 이노바텍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이디어는 존중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이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인격 모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실력과 노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회사.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설레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모든 문장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억압받아온 직원들의 마음에 직접 가닿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한두 명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그 박수는 강당 전체로 번져나가 거대한 함성과 함께 뜨거운 감동의 물결을 이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리더를 얻었다. 전 직원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이하늘을 회장실로 쓰이던 맨 위층의 게스트 룸으로 불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하늘 씨 먼저 제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늘 씨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오히려 저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구해준 건 하늘 씨입니다. 모두가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할 때 부당한 해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늘 씨의 모습이 저에게 행동해야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본론을 꺼냈다. 하늘 씨가 빼앗겼던 프로젝트, The 에네시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프로젝트 타이탄. 두 프로젝트 모두 하늘 씨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들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는 하늘에게 공식 임명장을 내밀었다. 이하늘 씨를 이노바텍의 신사업개발본부 신설될 타이탄 프로젝트 팀의 총괄팀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하늘 씨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팀장.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자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늘 실수만 하고. 지우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늘 씨는 그저 날개를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의 날개를 꺾지 못할 겁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하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자기 불신과 두려움의 껍질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총명하고 단단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명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프로젝트 타이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새로운 리더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 위로 새로운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커피를 쏟아 생긴 손등의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무너진 왕국 위에 정의와 희망이라는 주춧돌을 놓아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이하늘이라는 보석 같은 인재가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노바테제 사무실은 마치 다른 회사가 된 것처럼 활기가 넘쳤다. 예전의 숨막히는 정적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사무실 곳곳에서는 자유로운 토론 소리와 건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탕비실에서는 직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복도에 설치된 화이트보드에는 언제나 창의적인 공식과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새로운 이노바텍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신사업개발본부, 타이탄 프로젝트 팀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끄는 이안을 팀장은 더 이상 과거에 칠칠맞고 소심했던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김 대리님, 방금 제안하신 UI 개선안 아주 인상 깊네요. 특히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번 주까지 시제품에 적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잠재력을 격려하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프로젝트 타이탄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순항하며 그룹 전체가 주목하는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절망에 빠졌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이노바테제 변화는 경이로웠다. 지난 6개월간 퇴사율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영업이익과 R&D 실적은 그룹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썩은 뿌리가 도려내지자 건강한 줄기가 뻗어나가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본사 70층 회장실. 강지우는 방금 막 올라온 이노바텍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고서의 눈부신 숫자들도 만족스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사내 문안화 개선 및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더 오래 머물렀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가득한 설문 결과와 익명으로 작성된 직원들의 감사 메시지들. 그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 값진 성과였다. 그때 최 비서가 향긋한 원두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노바텍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지우는 찻잔을 받아들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빌딩들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내 방식이 아니었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잠재력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등을 내려다보았다. 이 하늘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생겼던 화상 자국.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흉터는 거의 사라져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 그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각인과도 같았다. 그는 그날의 타는 듯한 고통을 기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고통은 지난 몇 년간 이노바텍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 높은 회장실에 앉아 보고서 속의 숫자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자신은 그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의 눈을 뜰 수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을.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엄격한 규율이나 처벌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을. 그는 값비싼 경영학 서적이 아니라 낡은 인터넷 신문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배웠다. 그의 생각이 깊어질 무렵 책상 위에 개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하늘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장님, 오늘 프로젝트 타이탄의 1차 알파 버전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늘 팀장을 중심으로 개발 팀원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진 속의 모든 얼굴들이 살아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환한 웃음들이야말로 그가 지난 한 달간의 위험한 잠행을 통해 얻어낸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CEO Chia làm nhân viên quen đến công ty thị sát, ai ngờ bị cô gái hầu đầu tắt nước sôi và cái kết CEO가 말단 사회원으로 위장의 회사를 시찰하다. 어설픈 여직원에게 뜨거운 물 세례를 받고 맞이한 결말.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 이 모든 일의 결말은 악당들의 몰락이 아니었다.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었다. 절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의 웃음. 그는 손등의 희미한 흉터를 가볍게 매만졌다. 이제 그에게 이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다짐의 증표였다. 다시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으리라. 언제나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걷고 함께 숨쉬는 리더가 되리라. 강지우는 사진 속 웃고 있는 팀원들을 향해 마치 그들이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지막이 화답했다. 천만에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 위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없이 찬란하고 희망찬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